자, 56번 URDG 758이 적용되는 청구 보증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내는데, 자, URDG 내용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버리기에 딱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UC600이라든지 CIS, ISBP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국제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규칙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잘 사용되지도 않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확대하게 되면 참 머리 터져, 그죠? 그래서 과부하 걸리니까 이런 것들도 보고 그냥 쭉 살펴보신 다음에 상식적으로 느낌상으로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찍으시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URDG가 뭔가를 한번 보게 되면 URDG는 청구 보증을 말하게 되는데, 청구 보증을 은행에 쓰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쓰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 어떤 채권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채권자는 수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수출자가 될 수도 있고 수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수입자가. 그래서 이쪽에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마찬가지로 수출자 또는 수입자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보증, 금융기관이 지급을 자기가 보증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쪽에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자신이 대신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구 보증이 되겠어요. 청구 보증, 말 그대로 이제 보증이 되겠는데,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급 청구서를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보증기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러니까 지급하는 보증인의 조건부 금전지급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계약을 위반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청구가 왔을 경우에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이쪽에 채권자가 그 어떤 서류를 가지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어서 바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송부를 하게 되면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좀 편하죠. 그런 제도가 바로 청구 보증이 되겠고, 그거에 대한 ICC 청구 보증 통일 규칙이 바로 URD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구 보증의 양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쪽에 채권자가 자신이 받았던 청구 보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권자 A가 있고요. 그다음에 B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양도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양도가 됩니다. 양도가 B에게. 그래서 그러면 청구 보증서가 이제 발급이 됐는데, 거기에 트랜스퍼러블이나 어사이너블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되는데, 이것은 UC600과 똑같아요. UC600에서 이렇게 할당하는 이런 거 어사이너블은 안 되고, 우리 그 신용장에서 양도 신용장 있죠, 양도가 가능하려면 신용장의 문헌에 반드시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문헌만 있어야 되고, 어사이너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앞에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청구 보증에서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문헌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가 될 수 있고, 다른 경우는 안 된다. 1번 벌써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1번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청구 보증의 양도는 수익자를 변경시키는 결과란다. 수익자가 바로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죠. 수익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이것을 양도하게 되면 바로 B가 이런 양도에 따른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적으로 청구 보증은 전 양도가 허용되지만 구상 보증은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되는데, 전 양도라는 것은 바로 B가 다시 C에게 또 양도하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그 신용장에서는 제2수익자가 제3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이것은 양도 불가입니다. 양도 불가. 자, 그런데 청구 보증서일 경우에, 청구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제2수익자가 제3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이 되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전액으로 2회 이상,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2회 이상 양도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구상 보증은 양도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B가 이제 C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자, B가 지금
이 채무자 계약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청구보증을 신청했는데 이쪽에서 지급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무슨 사유로 지급을 거절했어요. 자, 그러면 이 B는 A에게 나 돈 못 받았으니까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증, 채권자가 이제 양도할 때 이런 자신이 B에게 구상해 주겠다 하는 그런 보증이 있는데, 그거는 제3자 D에게 이 구상 보증을 양도해 가지고 이 D가 B에게 네가 내 대신 이 구상권에 대해서 네가 대금 지급해라. 이런 양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렇게 보증 양도, 청구 보증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구상에 따른 그런 보증 책임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원칙적으로 청구 보증은 전부 양도만 허용되고 일부 양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맞아요. 그죠? 우리 또 이거 신용장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일부 양도, 그죠? 일부 가맹 양도라든지 뭐 신용장 대금에서 일부분만 양도가 또 가능한데, 이 청구 보증의 양도에 대해서는 전부 양도만 허용되고 일부 양도는 금지되는 것이 바로 신용장 통일 규칙하고 또 다른 점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설명을 들어도 더 아리까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은 넓은 범위의 것은 그날의 럭키 넘버로 넘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신건강에 그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보시면, 자, 신용장에서 환원의 만기에 대하여, 자, draft to be drawn at 30 days from the Bureau of Rating date 됐으니까, 선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30일에 지급되는 환원을 발행하시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제시된 환원 및 선화증권의 발행일이 모두 2015년 4월 1일이라고 할 때 다음 중 환원상 만기일의 기재로 수재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2015년 April 1s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BL 데이트네요. BL 데이트, 그치.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BL 데이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환원의 만기일이 되는데, 그 환원에 그 지급 만기일을 표시할 때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는 얘기죠. 자, 1번 보시면 May 1st, 2015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 일을 제외하고 30일째 되는 날이 바로 5월 1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환원의 만기일을 그냥 적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시게 되면 30 days from the Bureau of Rating date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언제부터 30일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선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30일 그렇게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30 days from the from the Bureau of Rating date 하고 뭐 4월 1일 April 1st를 적어두든지, 아니면 30 days from April 1st라고 적어두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선화증권의 발행이라고 하게 되면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만기일의 기재로 수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뭐 2015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해당 일을 제외하고 30세 되는 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30 days 데이트였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데이트는 바로 환원의 이제 발행일이 되겠어요. 발행일. 그래서 환원의 발행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원의 만기일로 기재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57번 문제, 무역용뿐만이 아니고요, 국제무역에서 시험에서도 상당히 빈출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환원의 만기를 표시하는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번 UCP 600이 적용되는 경우에 다음 중 신용장의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어요. 자, 1번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할 수 없다 되는데, 맞습니다. 신용장에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또는 조건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딱 두 사람밖에 안 되죠. 개설은행 권리가
개설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됐을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바로 수익자죠. 베네피셔리, 수익자가 되겠어요. 이 둘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확인 신용장이다. 확인 신용장일 경우에는 확인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신용장이 2015년 4월 1일에 자, 개설되고 그 후 4월 15일에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 변경을 하고 수익자가 4월 17일에 이를 수락한 경우에 개설은행은 4월 15일부터 그 조건 변경에 취소 불능하게 된다. 그래서 날짜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그 혼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뭐 개설 날짜는 상관이 없고요. 4월 15일에 지금 조건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했고, 그다음에 수익자가 4월 17일에 이거에 대해서 수익자가 수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변경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는 언제냐 해서 얼핏 생각하기는 수익자가 수락한 4월 17일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함정이에요. 이것은 4월 15일부터. 왜냐하면 UCP600에서는 또 어떻게 해놨냐면은 개설은행은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바로 그 조건 변경서에 따른 취소 불능의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UCP 600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UCP 600 제10조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 바로 조건 변경을 했고 수락이 됐으면은 바로 그 조건 변경의 시점이 바로 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아주 응용돼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규정은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신용장이 2015년 4월 1일에 개설되고 그 후 4월 15일에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 변경을 하고 수익자가 아직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원래의 신용장 조건은 수익자가 그에 대해 동의할 때까지 수익자에 대해 계속해요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4월 15일에 개설은행이 조건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건 변경의 수락을 요청했는데 이 수익자가 미응답한 거예요. 수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수익자의 수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래의 신용장 조건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막 일부러 꼬아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뼈대만 잘 추려서 이제 보셔야 되겠어요. 이런 걸 자꾸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면은 이제 출제위원도 자신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매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복수 정답이 된다든지 뭐 모두 정답이 된다든지 그런 자기 자신의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죠. 네 번째, 그러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개설은행의 조건 변경에 대하여 수익자가 일부의 하나에 동의한 경우에 그 조건 변경은 수익자가 그렇게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유효할 뿐이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자, 신용장의 조건 변경에 대한 수락은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all or nothing. 그래서 자, 개설은행의 조건 변경을 요청했어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자, 3개에 대해서 조건 변경을 요청했는데, 즉 수익자가 1번은 싫어, 2번, 3번만 받을게, 수락할게. 그러면 이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설은행이 제시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 수익자는 전부 다 받든지 아니면 부분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개설 의뢰인은 다시 개설을 요청을 해가지고 수익자가 거절했던 1번은 빼고 2번, 3번을 가지고 다시 조건 변경을 요청해야 되겠어요. 조건 변경의 수락을 수익자에게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상당히 빈출됩니다. 빈출되니까 뭐 무형영어뿐만 아니고 국제문에서 상당히 빈출된 문제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자, 59번.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증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보험의 담보한 위험으로 이제 옳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수출자가 이제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수출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수출함에서 저 생산 자금을 이제 금융기관이 대출해 줬단 말이에요. 대출.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수출자가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면은 결국 이제 금융기관도 돈을 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수출보험이 되겠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어떤 은행이 최소한 돈을 떼이지 않는다는 어떤 보증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출자에게 어떤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융자도 해주고 대출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출자를 지원하게 되는 격이 되어서 바로 수출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옳은 것은 운송위험과 신용위험 되는데, 자, 신용위험 맞는데 운송위험은 운송인이 화주의 물품을 운송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화물의 손해에 대한 어떤 안전을 위해서, 즉 화물이 손실을 입는 경우에 그에 대한 이제 보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바로 운송 위험이 되겠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마침 운송 위험과 환위험 이건 다 틀렸어요. 그죠? 환위험은 별도로 또 환변동보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신용 위험과 비상 위험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맞네요. 그 정답 3번 되겠고요.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수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된 위험으로 바이어 리스크라고 하게 되는데, 뭐 수입자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파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이 수출보험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비상 위험이 있게 되는데, 수출을 했는데 근데 수입자의 국가에서 뭐 내전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치 환경이 변동되었다든지 이래가지고 돈을 떼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보험에서 궁극적으로 담보하는 위험은 바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이 되겠어요. 환위험, 환변동보험이 있다고 했고요. 제조물 배상 책임 위험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물품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제조물 배상 책임 위험이 되겠어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2급에 이제 잘 나오는데 이제 1급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됐습니다. 자, 인코텀스 2010의 CIF 조건에서 매수인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물품이 목적하게 도착하는 때까지 운송 중에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부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게 한 때는 그에 따른다 되는데, 자, 이것은 CIF, 인코텀스 CIF의 매수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 B항의 B6에 자, 매수인의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이 되겠는데, 자, 얼핏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적에 도착 운송 중에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래서 운송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틀린 거 아니냐? CIF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전부 다 도착한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거니까 이게 틀렸다 그래가지고 생각하시되 그럼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어떤 물품의 가격이 CIF 가격으로 100불이라고 칩시다. 100불. 그죠? 자, 그럼 100불에 뭐가 있죠? 바로 물품의 원래 가격에다가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운송비,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거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단가가 되는 거고, 단가가 이 비용을 주고선 매수인이 구매하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매수인의 비용이죠. 그죠? 매수인 비용이 매수인 비용. 그래서 이것은 매수인이 비용이지만 계약상 CIF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 때, 그러니까 CIF 같은 경우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따른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까지는 바로 물품의 구성 요소를 말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CIF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다음에 B 도착항에서 발생하는 양육 비용은 자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또 이제 함정이 되겠는데 볼까요? 자 원래 CIF 계약 같은 경우에 자신이 부담하는 그 운임은 목적항까지입니다. 목적항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육하는 비용이 생기겠죠. 양육 비용. 그 다음에 CY 같은 경우에 CY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뭐 있죠? 바로 터미널에서 화물 취급 수수료로서 THC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건 틀렸어요. 원래 CIF는 양육관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THC 비용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인커텀즈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바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비용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CIF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근데 현재 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에 운임에 THC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CIF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이지 바로 양육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코텀스를 빼고 우리가 정기선의 운임 구조를 딱 보게 되면 바로 정기선 운임에는 THC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한다가 아니고 운송계약자가 여기서 도착해서 발생한 도착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양육 비용을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번. 자, 물품을 제3국을 통과해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그 비용이 운송계약상 운송비용에 포함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최종 목적지가 C항인데 C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B항에서 이제 환적이 이루어진다 봐요. B국에서 환적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럼 이때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물품이 제3국을 통과해서 운송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왜냐면 운송 계약은 지금 A항에서 C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환적하는 것은 환적을 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을 하지만 처음에 매도인하고 운송계약을 이제 맺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도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제3국에서 물품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게 결과적으로 말을 자꾸 이렇게 꼬아놨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으면은 바로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모든 운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도인이 이제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비비 꽉가지고 이상하게 해놨는데 제가 그럼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적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A, C가 되겠습니다. A, C. 자, 그 다음에 61번 다음 사례에서 위험은 언제 매수인에게 이전하는가 되어 있는데, 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커텀즈 2012에 FOB 부산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적 기간은 2015년 4월 1일에서 15일까지로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매수인은 2015년 3월 25일에 매도인에게 본선 아리랑호가 부산항에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정박해서 선적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매도인은 4월 6일에 아리랑호의 계약 물품을 선적하려고 했지만은 그 선박은 선세의 사정으로 이미 4월 5일에 선적을 조기에 마감하고 출항하고 없었다. 그래서 매도인은 4월 6일에 즉시 그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합의된 선적 기간이 지나도록 매수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상당히 이건 아직은 문제죠, 그죠? 그렇습니다. 103회에서도 거의 유사한 문제, 그죠? FOB 조건에서 매수인의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선적 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4월 15일까지로 합의를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매수인은 2015년 3월 25일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했어요. 부산항에서 바로 4월 3일 선적일은 또 언제냐면은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에 부산항에서 배가 정박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 사이에 선적을 하라고 아리랑호에 선적을 하라고 통지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실제 이제 선적을 하려고 4월 6일이죠. 4월 6일에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아리랑호에 선적하려고 보니까 그 선박이 벌써 4월 5일에 이미 출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을 하고 싶어도 배가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4월 10일까지 선적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기간에만 선적을 하면 되니까 매도인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죠. 그죠?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FOB 조건에서의 매수인의 위험이진 시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선적을 조기에 마감을 해가지고 매도인이 선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부두에 갖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떤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부 다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어떤 위험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3회에서 다뤘던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 봐도 한 두세 개 정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틀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봐서 이런 것들이 종종 이해가 안 되고 틀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잘 챙겨 두셔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회차 제 100회에 응시를 하는데 그러면 바로 그 이전에 99회 98회에 반복되어서 출제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99회 내가 100회 지금 응시를 하고 있는데 99회나 98회에서 출제된 문제가 거기서 많이 틀렸다 하는 그런 문제가 다시 또 100회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